자, 이번에 볼 곳은 이제 서양 문물의 전례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강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 서양 문물은 주로 선교사들에 인제 통해서 인제 전달했죠. 그래서 명청 시대에 거쳐서 인제 들어왔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명대의 육로에 의한 서방 교통은 북방에서 몽골 부족의 할고로 두절되었고, 해로를 통해서 교통도 정화의 남해 원종으로 개척되었다고 되었다가 명중기부터 활발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정화의 남해 원종은 예전에 얘기했지만 이거 끝난 다음에 인제 아예 다시 봉쇄 정책으로 나갔죠. 자, 그 외에 이제 태조 때 대외 무역을 제한하고 바다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해금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외국과의 교섭은 역사상 가장 빈약한 시대가 되었다. 명대의 문화의 국수적인 경향과 고집성은 이러한 대외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정책적인 그 세국주의도 명중기 이후에 자침 풀려 조공무역과 함께 밀무역도 수행되고, 해금을 무시하고 해외 각지에 진출하면서 적극적인 무역 활동을 하였다 하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좀 다시 정리할 텐데, 명중기 때 들어가면 이제 해금 정책도 약간 완화요. 그러니까 해금 정책을 계속 유지하지만 너무 해금 정책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들이 너무 극성한 걸 보고 해금 정책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복권, 강동 지방의 해안 연안민은 국가 정책을 어기면서 남양 각지에 이제 뭐냐 학교를 발전하는 기반이었다.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에 많은 학교들이 들어갔죠. 특히 이제 정화의 대원정 이후에 정화의 그 남해 원정 이후에 이게 인제 동남아시아 쪽으로 많이 진출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진출했던 학교들은 오늘날 복권 강동 지역의 인제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인제 요쪽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여기 많이 들어와서 동남아시아에 많이 정착했다는 거. 그때마다 인제 뭐 정부에서는 나가지 말라고 이제 금령을 내렸는데 그냥 무시해 버리고 나간 거죠. 자, 명만의 유럽 세력이 아시아 진출하기 시작한 시대였다. 아시아 진출의 선두주였던 포르투갈인은 그들이 이제 중국에 온 것은 1517 년이었다. 포르투갈인은 마카오를 거주지 정하고 있는데, 이 마카오는 이미 명나라 때부터 인제 뭐냐면 얘들이 거주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포르투갈인들이 한간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마카오를 인제 거주 삼고 거기에 자치를 계속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청나라 때까지 계속 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편 전쟁 이후에는 인제는 막 포르투갈이 정식으로 이 마카오를 조차주로 삼죠. 예. 그렇지만 뭐 마카오가 실제로 이제 포르투갈 영역으로 넘어간 것은 명나라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국제 무역을 종사했다. 자, 유럽 상인들은 중국의 경진물 도자기 차를 가지고 갔고, 그 대신에 대량의 은을 이제 중국에 유입되어 명나라의 그 은본이 화폐 경제를 발전시킨 계기가 되었다. 자, 그 유럽의 이제 무역선에서 그 카톨릭 선교사가 함께 따라왔다. 특히 제수이트 교단, 야소회, 예수회라고 하죠. 그 선교사들이 앞장서서 동방에 진출했는데, 제수익 교단은 종교 개혁을 상실한 국유의 교세를 신천지인 아시아에서 만회해 보려고 선교사를 파견하게 됐다. 이 선교사들이 되게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최신 학문과 기술을 또 익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서양식 학문과 이제 기술을 또 전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프란시스코 사비에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1549 년에 일본에 도착한 후에 1552 년에 중국에 대한 포교를 위해서 마카오를 향했는데, 같은 해 강동만의 상청도에서 인제 병을 죽었고요. 그의 유지를 이어서 다수의 선교사가 되었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마테오 니치죠. 요 마테오 니치는 그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바닷길로 이렇게 중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나갔죠? 예. 이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나가지 못했죠. 그래서 바닷길에 들어와서 중국에서 죽었고, 그 중국에서 인제 모든 세계를 바쳐 갖고 어 기독교를 전파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인제 이름이 이마두라고 해요. 중국 이름으로. 이마두 나오면 마테오 리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는 마카오에 상륙하여 중국에 대한 포교를 이제 시작했는데, 처음 활동한 곳은 강동 부근이었다. 자, 그는 수학이나 천문학, 지리학 등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세계 지도, 그 예전에 10 년도 기출문에 나온 것 중에 고년만국 전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분석해서 잘 적어 놨는데, 이 고년만국 전도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오죠. 그래서 인제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한국사 할 때 같이 인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자,
그러니까 지구위와 이제 혼천이 등을 사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소개하였다. 이 때문에 이제 관료와 이제 학자도 잠깐만요. 음. 그 때문에 갈리오 학자도 교회당을 방문하는 자가 점차 늘어났다. 그는 이제 신종 만력 29년에 북경에 와서 신종을 만나고 기독교 교리와 유럽의 정치 정세에 대한 것에서 상주하였고, 그가 바친 자명종은 신종의 마음을 끌기도 했다. 그 북경성 내에 천주당을 세우고 교세를 확장했으며 북경에서 사망할 때까지 포교를 계속하였다. 자, 마테오 니치에 이어서 이제 온 것이 아담스이죠. 예. 그 중국어 이름으로는 이제 탕양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의 탕양만이 활약하였다. 그의 신자 가운데 황태자, 후비 등 항실 관계자와 사대부, 교관들도 이제 상당히 포함됐고, 근데 농정 정서의 저자이고 예부상서에서 역임한 서강계, 그와 함께 유럽의 역법과 수학책을 한역한 태보시 소경, 이지조, 그 다음에 명조 멸망 후에 반청 저항 운동을 지휘했던 구식진, 정계초, 정지용 등이 잘 알려졌다. 또 명조 멸망 뒤에 이어 그 강남에 망명 정권을 세웠던 영명왕, 낭명 정권이라고 하죠. 영명의 일족과 그 측근에 신자가 많았으며, 이들 신자는 로마 교황의 원조를 청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한다. 자, 마테오 니치가 중국어로 편찬한 천주시, 요 책 되게 유명하죠. 예. 이 책은 뭐냐면, 천주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시죠? 갓. 근데 이 천주가 너희들 예전에 믿고 있는 상제와 동일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전파시킨 것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상제를 예전에 있던 것을 다시 알려주는 거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 종교가 아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상제를 숭배하는 종교를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천주라는 의미는 하늘천, 그러니까 이제 그 성리학에서 천리가 아니라 상제이고, 상제는 하나님의 가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미의 진짜 의미, 그러니까 하늘의 진짜 의미,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의미,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천주교를 포교했다. 중국의 그 뭐냐면 상제를 각각 동일하게 이제 보면서 포교의 이제 수단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냥 유클리드 기하학을 소개한 기하학 원본, 세계 지도인 공영망국전도가 특히 유명하다. 그래서 중국인은 이를 통해 이제까지 중국에 없던 새로운 학문과 지식을 접할 수 있었고, 그중에 특히 이제 큰 의미를 갖는 것은 대포. 대포 같은 경우에는 불랑기포나 홍위포가 이제 유명하죠. 예. 근데 불랑기포 같은 경우에는 큰 대포가 있고, 거기에 모포가 있고 자포가 있어갖고, 자포만 갈아 끼면 이제 연속적으로 발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포예요. 홍위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큰 대포죠. 사정거리도 길고. 그래서 이제 이 홍위포에 맞아 가지고 누르하치가 죽었다는 그 설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서강계가 이제 마테오치로부터 유럽 화계의 우수성을 듣고 그 대포의 주조를 황제에 건의해 숭정 연간에 아담색에 명하여 대포를 주조시키고 그 조작법을 조론하도록 하였다. 자, 선교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대포는 후군과의 싸움에서 위력을 발휘했고, 청해태조 누르하치가 폭탄의 파편에 의해 상처를 입어서 산모를 잃었다고 한다. 잃었다고 한다는 건 전해진 거라고, 그러니까 정확하면 몰라요. 그냥 "잃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대포가 여진족 수중에 들어갔을 때 그 기쁨을 대장으로써 청나태종은 대포에 홍위대장군이라는 그 최고의 간직을 부여할 정도다. 이렇게 했죠. 나중에 이게 좀 원숭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모함을 받고 죽게 돼요. 그래서 그 부하들이 대거 또 이제 청태종 밑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모문영 부하들 있죠. 이 모문영을 원숭아이 죽이는데 그 모문영 부하들도 청태종으로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청나라가 이제 이렇게 자기들끼리 내분하는 과정에서 명예 이제 많은 장병들이 여기 청나라 태종으로 들어가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홍위 대장군 같은 것도 없고, 또 명나라 또 수군도 단체로 인제 뭐냐면 항복해 가죠. 그 수군도 없고 그래요. 예. 자, 뭐 이건 뒤에 이제 좀 얘기하고, 자, 새로운 천문학과 함께 역학과 산학도 또한 중국 역법에 큰 영향을 끼쳤다. 원래 중국에서는 정확한 역이 만드는 데 상당한 열의를 보였다. 선교사가, 왜냐면 인제 정확한 역을 만들고 하늘의 이치를 알려줘야지만 이게 이제 천자의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사가 전한 역학이 중국의 옛날부터 내용보다 훌륭함이 실증되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 중국 역법보다 더 훌륭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선교사들은 이 분야에 중용하게 되는데 선교사들을 그중에 잘 알려진 사람이 아담셀이야. 이 아담셀은 명말 청초 때 인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인제 그 시언역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시언역. 이 시언역이 조선후기 때 이제 일반화됐죠. 보통 조선전기 때는 칠정산, 조선후기 때는 시언역 이렇게 있는데 이 시언역이라는 명칭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는 천문, 수리, 기계, 호술 등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1623년 이후에 북경에 머물면서 많은 공헌을 했다. 그런데 이제 서양과학이 이렇게 물밀듯이 전래되는 와중에서도 중국인들의 서양 문명에 대한 태도는 다양했다. 즉 황제와 일부 의정자들 또 지식인들은 서양 학문과 지식, 기술, 가치를 인식하여 이를 채용하는 데 열의를 보였다. 그러나 그거는 지배체제 유지하기 필요한 범위에 드는 학문, 즉 청문학, 역학, 지리학, 대포의 제조 등 최소한의 시종론만 한정됐다. 또한 생산과 관계를 갖는 그 농학과 강상학 분야에서도 그 실용적인 지식만 받는 데 그치고 과학적 연구나 그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지려 하지 않았다. 자 여기에서 서양 학술에 대한 중국인들의 이해와 한계가 있었다. 이 밖에 중화주의에 젖은 사대부 관료들 비롯한 유교주의자들은 서양 기술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었고 관심을 갖지 못했다. 간혹 관심이 있다 해도 호기심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그 서양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은 실용적인 측면만 관심을 가졌고 대부분 사람들은 뭐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대부들은 관심이 없었고 관심이 있더라도 실용적인 부분만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보면 이제 청나라로 넘어갈게요. 청나라. 자, 먼저 이 청을 넘어가기 전에 청의 영토를 좀 볼게요. 예, 청의 영토를 보면 자, 이게 청의 영토거든요. 자, 청의 영토 보면 오늘날 중국의 영역과 거의 비슷하죠. 여기 인제 일부 지역들만 제외하고 여기 인제 이리 쪽에 이렇게 신강 위구르 쪽 일부하고 여기가 인제 몽골이 이제 독립해 나갔죠. 여기하고 그다음에 요쪽이 북경 조약에 의해서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렇지만 인제 거의 인제 원형이 그 뭐냐면 오늘날 영역하고 비슷해. 그래서 인제 이 청나라는 오늘날 그 중국의 영역을 완성시켰던 나라다. 아 그리고 청나라 또 특징이 뭐냐면 다민족 국가죠. 예 다민족 국가. 그래서 인제 뭐 오족 그이 대표적인 종족들이죠. 한족, 만주족, 몽골족 그다음에 막 장족, 해족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런 것들이 지금 이제 뭐냐면 중화민국이라고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내세우는 '중국은 하나다.'라는 딱 인상이 딱 맞아. 중국은 그 다민족으로 구성돼 있지만 하나의 통일된 국가다. 다민족 통일 국가로 그리고 이 중화인민국에서 내세운 게 중화라는 개념도 한족이 아니죠. 한족을 포함한 56 개의 소수민족까지 다 합쳐서 중화라는 범위를 형성하잖아요. 오늘날 중화라는 개념이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이 이게 이제 모델로 제시했던 사람이 청나라 청. 예. 그래서 의외로 청나라가 이제 만주족이 인제 이게 세운 나라잖아. 오랫동안 한족이 지배를 받았잖아요. 근데 중국어께서는 청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 영토를 만들어 줬잖아. 그리고 또 다민족 국가론이 자기 체제에 맞아.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에 내세웠던 그 소수민족까지 다 포함한 이런 다민족 국가론은 체제에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인제 했는데 그렇죠. 오랫동안 지배를 받았는데 청을 상당히 높게 평가한다는 게 좀 그런데 뭐 거꾸로 우리나라도 일본에 한 35년 지배받고 일본이 만들어진 만주까지 인제 이렇게 해서 통째로 이제 우리나라에 넘겨줬으면 상당히 이제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인제 분단되고 이제 쪼개지고 그러니까 그런 건데 하여튼 그래요. 그렇다고 일제 강점기를 제가 옹호했던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청나라는 상당히 이제 중국의 역사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한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자 그러면 인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죠. 이 청나라에 대한 역사적 성격 관련된 내용이 인제 동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 볼게요. 이 청나라도 인제 동계를 먼저 읽고 그다음에 관련된 한이중 내용을 인제 강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중국사의 청조의 위치인데 요거는 뭐 굳이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다만 인제 그 보통 세계사적 볼 때 그냥 아시아 역사에서 맨 마지막에 근대 국가가 이제 들어가기 그 전에 전근대 국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되게 이민족들이 와 갖고 나라를 통치했다는 거야. 그래서 인도에서는 무굴 제국 얘네들은 인제 원래 인도 토착인들이 아니죠.
저쪽 투르크된 몽골 계통의 투르크인들이죠. 그다음에 아랍에게는 오스만 제국, 이 오스만 투르크 민족들이죠. 그리고 이제 청나라도 만주족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세 민족들이 이제 결국에 있다가 이제 이들이 어떤 한계 체제가 이제 무너졌던 게 공통점이잖아요. 예. 그런 것도 인제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청주에 대한 중국에 대한 한인 인식이에요. 그 명말 청초에 인제 왕조 교체가 종래의 어떤 왕조 교체와 좀 다르죠. 완전히 민족이 바뀐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인제 뭐냐면 상당히 비극적인 상황을 판단했고, 그리고 이제 청주의 한인 지배를 철저히 거부를 했지만 결국에는 수용을 했죠.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왕조죠. 그리고 또 이게 마지막 왕조면서 이제 중국의 황제 지배체를 종식시킨 또 마지막 왕조잖아요. 끝난 왕조. 그런 것들. 그리고 거기를 점령했던 여진족들은 완전히 중국 문화에 동화돼서 멸망을 했죠. 지금 만주족이라는 것이 호력에는 있어요, 만주족. 그래서 지금 유명한 이제 중국 배우들이나 그 사람들 보면 자기가 만주족 후손이라고 밝히잖아요. 근데 이들 중에 만주족을 만주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 다 한족으로 됐죠. 예, 한어만 하고. 그래서 이제 거의 문화적 의미의 이제 뭐냐면 만주족은 없어졌죠. 지금 완전히 한족에게 통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 청조가 되게 뛰어난 통치술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제 그 앞에 있었던 그 몽골족 같은 경우에는 한족의 지배 기간이 100 년밖에 안 돼. 근데 이제 그 만주족들은 무려 269년 동안 한족을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뛰어난 통치술을 부렸다. 그래서 종전에 그 몽골이나 또 같은 그 동족들 금나라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통치 기술로 한족을 통치했기 때문에 200년 넘게 이게 뭐냐면 통치를 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인제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후금을 보죠, 후금. 자, 후금을 보기 전에 그 당시에 여진족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자, 요게 이제 여진족인데, 여진족은 인제 그 여진이란 말은 인제 중국 애들이 갖다 붙인 거예요. 송나라부터 해서 명나라 때까지 그들 여진족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금나라 같은 세웠던 여진족들은 이미 동화됐고, 금나라에서 아직 금나라 여진족 금나라에서 세웠던 여진족들은 인제 동화돼서 인제 없어지고요. 그렇지만 그 만주 지역에는 아직도 인제 여진족이 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여진족들이 인제 명나라 때까지 쭉 지속이 됐는데, 이때 이제 명나라가 등장하고 나서 명나라는 그 여진족의 통치 구역을 인제 뭐냐면 어떤 식으로 통치했냐면, 여기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이걸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여기. 자, 요 만주를 좀 보죠, 만주. 자, 만주가 이제 요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대략 인제 그 요 정도 만주라고 인제 볼 수가 있는데 대충. 그래서 인제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요동성이 있어요, 요동성. 네. 요동성. 요동성은 인제 직접 지배를 하죠. 예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요동, 도지사설, 도서, 요길 지배하는데 요쪽 지역은 그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한인들이 주로. 예. 그리고 여기 요동 밖에 있는 지역에 이제 뭐냐면 성책을 짓고 만주족과 분리시키죠, 여기는. 그래서 요쪽 북쪽은 이제 만주족 지역은 흑룡강이나 뭐 이런 지역이죠. 이런 지역들은 이제 길림성 그런 지역들은 주로 인제 만주족, 여진족이 살고 있었죠, 여진족. 근데 여진족 같은 경우에는 직접 통치보다는 이 수정을 통해서 간접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노간 도지사설 두고, 그래서 인제 그 추장을 통해서, 예, 부족장을 통해서 뭐냐면 간접 통치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부족장들에게 이제 위를 임명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제 보면 건주위, 건주자위, 건주위, 위. 그래서 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에게 인제 간직을 주고, 명랑한 간직을 주고 이렇게 이제 그 위를 설치해서 얘들을 통해서 인제 했다. 위를 설치해서 이들이 이제 그 주요 여진족 추장에게, 위에 있는 여진족 추장에게 간직을 주고 요 위를 통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뭐냐면 간접 통치하겠는데, 그래서 인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진족을 통치할 때 인제 행정구역을 어떻게 정했냐면, 여기에서 그 노후간 도지사사에서 인제 어떻게 하냐면 3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건주부,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야인여진, 해서여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건주여진은 또 건주 3 위길에서 위를 설치해서 거기에 인제 뭐냐면
족장들, 부족장들을 통치하게 하고 그게 명나라 간직을 부여하고 해서 여진은 같은 경우에 해서이를 넣어 가지고 이제 통치를 했던 거고요. 야인 여진은 그냥 좀 버려졌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뭐 위소를 설치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건주 여진, 야인 여진, 해서 여진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각각 위와 소를 설치하고 부족장들을 위의 장관이나 소의 장관 임명해 갖고 간접 통치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건데 근데 이제 이거는 그 몽고 이런 그 분류법은 명나라가 인제 했던 분류법이고 실제로 부족들은 이걸 그 안에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그들 부족 간에도 인제 뭐냐면 섞여 살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구분해야 돼요. 실제 인제 얘들이 살았던 이제 부족들은 요런 거고 실제로 얘네들이 뭐 꼭 건주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인제 하여튼 이렇게 있고 또 많은 여진족 부족들이 또 몽골족과 인제 혼인 관계가 있어요. 그래 갖고 이제 몽골족을 이제 뭐냐면 그 여진족하고 이제 몽골족이 오랫동안 통혼권이 형성돼 갖고 피가 많이 섞인 상태였어요. 예. 그래서 인제 나중에 누르하치가 그 뭐냐면 그 만주를 통합할 때 몽골족도 누르하치에 인제 들어와서 인제 뭐냐면 통합된 사람도 있고 끝까지 인제 청나라 또 개긴 그 사람도 있어. 그래 갖고 인제 이거는 중가돌 부족이라고 있는데 이들은 나중에 건룡제 때 가서야 진압되죠. 뭐 이렇게 이 과정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한번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인제 좀 얘기를 해 봤고요. 그러면 인제 그 동계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후금의 건국자였던 누르하치는 1559 년에 만주족의 건주 자익의 도독이었던 맹가 청무학의 6대 손으로 태어났다. 이미 이제 집안 자체가 되게 좋죠. 자, 만주족이라고 하는데 이 만주족은 그 보통 여진이나 말간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한족들이 불렸던 명칭인데 이 만주족은 중국인 수수, 그러니까 만주족 수수가 불렸던 명칭이야.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거 외에 그 만주족의 칭호에 대해서 인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가 이만주 있어요. 건주의 이만주라는 사람인데 이만주의 칭호를 따서 만주라 했다라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인제 만주족들이 문수부사를 인제 뭐냐면 많이 숭배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수부사에서 이제 이게 많이 와전돼 갖고 만주라는 칭호가 생겼다라는 설이 있어요. 자 하여튼 있고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이제 쭉 읽어 보겠습니다. 그의 선조는 건주자의 지휘사, 도독 등 명나라 간직을 두루 거친 여진족 지배층이다. 그래서 이미 인제 뭐 건주자위에 있는 뭐 지휘사라든지 도독이라든지 다 명나라 간직을 받고 통치를 한 거죠. 근데 명나라와 상당히 관련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진족은 역사상 처음으로 금을 세웠으나 금이 망한 후에 원명에 복속되었다. 자 명조는 만주에 위소를 두고요. 그리고 여진 만주족을 지배했는데 자 여진족들은 크게 이거는 인제 중국에서 분류한 거예요. 그 안에는 다양한 부족도 있고 서로 간에 인제 뭐 이렇게 중국의 분류과는 상관없이 행정부와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해요. 건주이, 해서이, 야인여지도 있고 앞에서 건주 자익 해 갖고 건주 삼익이 있고 그다음에 해서이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인제 있고 자 누르하치가 건주 여진 출신으로 건주 부족을 장악한 후에 나머지 부족 그러니까 해서여진과 야인여직들을 그 뭐냐면 통합을 한 다음에 칸을 오르고 후금을 건국했어요. 후금. 후금은 그 당시에 국호가 후금이야. 보통 후자가 붙으면 그 뒤에서 붙여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냥 금을 계승한다 해서 후금이라 했고 또는 금이라고 하고 또 대금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후금, 금, 대금은 그 당시에 사용했던 명칭이에요. 이게. 예전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후자가 붙으면 나중에 인제 학자들이 다른 그 뭐냐면 국명과 구별하기 위해서 후자를 붙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붙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당시에는 뭐 그 중국적 왕조를 지향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후금이라는 인제 두 개의 글자를 사용하는 이런 국호를 사용했잖아요. 중국의 글자는 국호는 외자죠, 외자. 한자죠. 하나만 있는데 두 개의 글상에 이제 그냥 국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별로 그 당시엔 그런 관념이 없었어요. 이건 나중에 청나라 때 인제 들어서 인제 중국적 왕조를 지향하게 된 거고 아직은 그런 것은 아니었다. 자 그래서 명나라 신종 만년 44 년에 그의 44년 그의 나이 58 세였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인제 그 뭐냐면 재기할 수 있었던 세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상당히 이 사람이 인제 상업을 되게 잘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이 인제 자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그 명나라 간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명나라를 위해서 다른 이제 몽골족
부대와 이제 만주족 부대를 공격하려고 이제 갔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명나라의 실수로 억울하게 죽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인제 이거에 대해서 인제 명나라도 미안해 가지고 이 당시 그 지 유로아 측에 막대한 간합을 줘요. 간합은 무역 증명서죠. 그러니까 이걸 받고 인제 뭐냐면 성장했던 거죠, 명나라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간합을 통해서 인제 그 많은 간합을 갖고 있다 보니까 무역량이 늘어나게 되고 당연히 무역량이 늘어나니까 이익도 크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에 또 가담을 하게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군사력 키워 갖고 다른 부족을 점령하고 그렇게 해서 성장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후금의 건국에는 당시 명나라의 국내 정세가 큰 도움을 주었다. 그것은 명말 신중의 반종과 한간 정치의 폐단으로 사회와 경제가 혼란에 빠져 있었으며 특히 조선 임진왜란으로 국제 정세에 조선에 쏠려 있어 만주에 대한 관심이 소요됐죠. 그래서 그 만주족들이 이제 무서운 걸 명나라도 알고 있었죠. 예전 금나라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얘들이 단합하면 크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항상 이 분열 정책을 취하고 계는데 이때 이제 임진왜란 때 이게 너무 조선에다가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만주에 신경을 쓰지 못했어. 그 틈을 노려서 그 당시 경제적 바탕을 바탕으로 가방 무역을 통한 경제적을 바탕으로 해서 뭐냐면 누르바치가 등장하게 되고 그걸 인제 뭐냐면 어 누르바치가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변 민족도 복속시켰던 거죠. 예. 자, 그래서 특히 조선의 임진왜란은 인제 이렇게 있고 명예 조선 출병은 만주 지역에 대한 군사적 공백을 가져왔고 막대한 군사를 진출하여 국가적을 악화시켰다. 이렇게 했죠. 자, 후금의 군사력의 중핵이 만주 8기인데 만주 8기는 예전에 한번 설명한 것처럼 원래는 이제 수렵 조직이었는데 이게 인제 뭐냐면 행정 군사적 조직으로 바뀌게 되죠. 자, 누르하치 후금 건국에는 그의 군사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만주 8기병의 활약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여진족의 속담에는 여진족 만 명이 명 있으면 이를 대적한 자가 없다고 말이 있듯이 무서운 군사력의 원천은 만주 8기 조직이다. 본래 8기 제도는 하살이라는 의미의 이들에서 기본 단위로 한 군사 사회적 조직이었다. 이들은 만주족의 수족 생활에서 발전한 일종의 수족 조직과 관련이 있다. 초기 1, 2두가 10명으로 구성된 현현 조직이었다. 그 1, 2두는 300명 단위로 한 군사 행정 조직으로 발전됐고 다시 5, 2두가 1 잔라로 편성됐고 5 잔라의 병력이 1 구사로 구성되며 이 구사가 중국말로 기다. 각 부대에는 한 명의 어전이라는 부대장이 어 두었으며 전황, 정홍, 그다음 정남, 정백 같은 사기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그 후에 사기가 더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사기가 또 생겼고 그래서 8기가 이제 확대되었고요. 만주 8기는 군사 및 행정 조직이며 동시에 여진족의 호적이었다. 그래서 인제 모든 그 여진족들은 요 만주 8기에 들어가 있어요. 예. 심지어는 그 뭐냐면 여진족 그 나중에 몽골의 그 황제 몽골이란다. 그다음에 나중에 인제 뭐냐면 청나라 황제조차도 요 만주 8기에 소속돼 있죠. 자, 그 외에 이제 몽고 8기와 한인 8기 추가해서 24기가 이제 되었다. 자, 느르하치는 만주사의 정치 군사력 통일과 병행해서 만주인의 어떤 민족적 자각을 높이고 문화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 당시 이제 만주인이 사용했던 몽골 문자를 개량해서 만주 문자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제 앞에 했던 이 몽골 문자에 영향을 받은 것이 만주 문자인데 그 계통이 예전에 설명했죠. 소구드, 위구르, 몽골, 만주 이렇게 연결돼요. 예. 그래서 앞에 있었던 원나라때 파스타 문자가 영향이 아니고 몽골은 파스타 문자가 아니라 이게 이제 뭐냐면 위구르 문자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건 몽골 문자는. 예. 그래서 정보 강조의 문자 창제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건 북아시아의 정보 강조가 통일 국가에 발전하는 단계에서 유목사회의 어떤 문화적 통합을 깨하기 위하여 반드시 문자를 착안했는데 이 누르하치의 문자 창제도 이 여진족의 민족적 자격을 높이는 국수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누르하치는 1616년 옛날에 금나라를 계승한다는 계기로 국을 후금 또는 연월 청명으로 하고 국도를 흥경으로 옮기고 지금까지 공손한 자세를 취했던 대명 관계를 적극적 공세로 전환했다. 그럼 명나라가 자신의 조와 부를 무참히 살해하고 앞에 말했던 명나라가 이제 그 뭐냐면 음 다른 그 만주족을 공격할 때 거기에 인제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따라갔고 도와줬는데 이게 명나라 오인 사격으로 해서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명나라 미안해 가지고 이제 그 누드라치한테 이렇게 이제 가박 같은 걸 많이 주고 그런데 나중에 누드라치가 처음에 참았어. 그랬더니 참을 필요 없겠죠. 인제 나서서 이제 명나라를 그 칠 때 이 7대 한에 거기에 들어가 있어. 근데 이 7가지 원한이라는 것은 명나라를 치기 위한 어떤 대의명을 내세운 거야. 이거 사회분 아시아사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건 원한은 그 7가지 원한이라는 거는 대의명 일 뿐이고 실제 요게 인제 뭐 그 우리 같은 원수에 사고 붙여 가지고 와 가지고 이런 한참 지난 일 가지고 인제 그 얘기를 한 거 아니고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니까 예전에 이걸 끄집어낸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이 7대 한을 내세우면서 천 침략 전쟁을 시작하여 많은 전쟁포를 획득하였다. 자 1619년 명나라는 대군 를 보내 이게 40만 이라고 인제 하는데 뭐 이렇게 10만 이라는 본선도 있고 그래요. 자 보내서 호나에 손자에서 인제 호나와 손자의 합류구에 산후 전투에서 싸웠으나 거의 전멸됐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명나라가 40만 을 파견했다는 것보다 10만 을 파견했다는 게 정설이에요. 이게 좀 잘못된 거긴 한데 명나라가 10만 을 파견했고 그에 반 대응해 갖고 인제 뭐냐면 그 만주족이 20만 을 이끌고 갔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또 숫자도 적은데 이걸 또 분산시켰어 병력을. 그러다 보니까 20만 에서 각계격파를 하죠. 그리고 이때 강홍링 부대도 2만 을 이끌고 왔다가 인제 격파가 되죠. 그냥 사흘 전투에서 격파됐다고 인제 예전에 얘기하고 있는데 사흘보다는 그전에 부차 전투가 있어요. 사흘 뒤에 있는 전투인데 부차 전투에서 인제 패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인제 아마 답이 사흘 전투일 것 같아요. 예. 근데 엄밀히 말하면 강홍링이 패배한 전투는 사월호 전투 이후에 이제 부차 전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월호 전투가 본 전투고 그의 주변에 인제 여러 전투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부차 전투인데 부차 전투에서 이제 패배를 했어요. 예. 근데 뭐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을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학 교수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예 자기 전공 외에는 잘 모르니까 제 생각에 그냥 답을 사월호 전투 이렇게 적어 놓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자 계속 읽어 볼게요. 자 이때 조선에서 명나라 요충 강해군이 강홍림에게 13,000 명의 병사를 주어서 이 전투에 참가시켰다. 아 20,000 명이 아니라 13,000 명이네요. 예. 수정할게요. 예. 자 강홍림은 두 나라 군대가 싸우는 걸 관망하다가 명예 군사가 대피하는 걸 보고 누르하치게 항복하였다. 그리하여 인제 조선의 출병이 어쩔 수 없음을 누누이 설명했는데 마치 인제 강홍림이 싸움은 안 하고 팔짱 끼고 있다가 갑자기 인제 승세가 인제 그 청나라 들어가니까 그때 항복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얘가 이제 13,000 명의 군사를 줬지만 그중에 한 7-8천 명을 싸우다가 죽고 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니까 이제 포위된 상태에서 항복을 한 거야. 그래서 단순히 이거는 좀 약간 인제 상황을 좀 오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되게 누구냐면 그 당시에 인제 노론 측의 인제 사람들이거든요. 예 강해군을 이제 뒤엎고 이제 정권을 잡은 서인들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게 돼. 이 노론 측의 인제 주장들인데 요거는 좀 약간 그래요. 예. 자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이제 조선의 출병을 어쩔 수 없음을 누누이 설명했다. 사흘 전투는 그 명나라의 군사력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고 누르하치도스는 명나라 정복에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된 역사 싸움이었다. 자, 사흘 전투도 명나라는 멸망의 길을 들어섰고 청이 대제국으로 발전하게 된 분수령이 되었다. 자, 누르하치는 이들 계기로 요동 지방을 완전히 석권하고 원래 요동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족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만주족보다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석권하고 나서 이어 이제 수도를 흥경에서 심양으로 옮겨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정확하면 흥경 있고 요양으로 옮긴 다음에 심양으로 옮기죠. 어. 이 요양이 도중에 빠졌어, 요양이. 그래서 심양에 가 보면 청나라 예전에 고궁도 있어요. 고궁은 청나라가 입간하기 전에 이 뭐 예전에 궁토를 말하는 건데 청나라 고궁이 있고 그다음에 뭐 태조나 누르하치나 홍탈지 같은 사람들의 이제 무덤이 있죠, 왕릉이.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심양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초문에 나왔어요. 이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들이 처음에는 인제 누르하치 때는 한족하고 인제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족하고 만주족이 갈등이 되니까 이 당시 이제 정한 한인들을 다 죽여 버리고 나머지 한인들 다 만주에 예속시켰어요. 그래서 이 민족 갈등이 이때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해. 이 관련된 내용은 한인 중에 있으니까 그때 한번 읽어 보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 후금에서 인제 청제국의 발전 과정을 보죠. 자, 그래서 후금이 건국한 1616년 명이 망하는 1644 년까지 28 년간 만주뿐만 아니라 중국 대륙에도 커다란 격변기였다. 먼저 이 만주와 요동 지방의 누르하치가 68 세에 사망한 후에, 그가 사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제 앞에서 홍잎을 맞고 죽었다는 설이 있어요. 자, 하여튼 그를 계승한 태종이 만주와 요동 지방의 완전 지 만주와 요동 지방을 완성하면서 만주족만의 국가에서 탈피해서, 예전에는 후금이라는 명칭을 썼죠. 이미 두 글자 왕조잖아요. 이 두 글자. 근데 이 두 글자 왕조는 그 정통적인 왕조가 아니죠. 보통 중국식 왕조를 지향하는 것은 두 글자를 쓰는 게 아니라 한 글자를 써야 돼요. 근데 인제 태종 때 와서는 이제 만주족하고 그다음에 한족하고 몽골족을 통합해서 좀 뭐냐면 초부족적인 초민족적인 국가를 만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인제 뭐냐면 어 중국식 왕조 명칭을 쓰게 되죠. 망몽, 한 같은 3대 민족을 초월한 대제국을 발전을 이룩하고, 그러면서 국보를 대청, 연월, 숭독이라는데, 대청은 어차피 미칭이니까 아니고 청나라를 칭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 요걸 뭐냐면 아우르는 어떤 왕조로서 중국식 어떤 왕조를 지향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국호를 외자로 하고, 그래서 중국식 왕조를 지향하면서도 만왕국을 통합하는 대제국을 만들려고 했다. 예. 그래서 인제 연호를 순독으로 인제 고쳤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후금에서 대청호에서의 국호 개정은 가 중국식 연호 사용은 민족국가의 통일 제국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미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황제 체제의 이제 만주 팔기의 만전장악, 한인 팔기와 몽골 팔기의 신설 등 명실공히 한만몽 3대 민족의 어떤 정치 군사적 지배를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이합 병에서 몽골을 복속시켜, 몽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랫동안 만주족 간의 혼인 관계가 있었고, 누르하치도 외할머니 쪽이 이제 몽골족이에요, 얘네들이. 그리고 이제 몽골족 중에 이제 쉽게 복속되는 사람도 있었고, 혼인 관계나 뭐 예를 들어 친분 관계 때문에. 그렇지만 끝까지 개겼던 애들이 있었죠. 이게 이제 중가르 부족이야. 이 중가르 부족은 몽골 명나라 때 오일라트 부족이에요. 오일라트가 이제 청나라 때 중가르로 불렸는데, 결국 강희, 옹정, 걸령 3 대에 거쳐서 이제 중국 청나라 정부가 끝까지 개겼던 민족이죠. 원래는 이 민족이 내몽골 지역에 있었던 민족들인데, 얘네들이 저쪽 계속 가서 서진에서 신강 지역까지 이제 뭐냐면 도망쳐 나왔죠. 그래서 이 신강에서 인제 뭐냐면 청나라 군대가 개판 싸우다가 또 지고 결국에 복속된 민족들이에요. 이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자, 그래서 몽골을 복속시키고 1636년 두 차례에 걸쳐서 조선 정벌로 명예 국제 관계를 고립시켰으며, 조선을 복속한 후 일단 중국 내부의 정세를 강망했다. 이렇게 했죠. 보통 인제 조선을 두 번이나 쳤죠. 예. 그래서 인제 뭐 병자호란 이런 것도 인제 일어났는데,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조선을 이제 침공한 이유는 조선을 직접 지배하는 것보다는 조선이 이제 중국을 명나라를 치기 전에 한번 이제 후방을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친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거야. 그래서 조선을 왜 그러면 지배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 정벌만 하고 이제 혼만 내주려고 했냐. 다 이유가 있어. 청나라 입장일 때는 조선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얘네들은 조선을 먹는 시간에 어디야, 그 시간에 명나라를 공격하는 데 있죠. 명나라를 정복하는 데 있지 조선을 정복할 목적은 없었어요. 조선을 그냥 한번 치고 후방을 안지키는 목적이지. 그래서 명나라가 훨씬 더 인구가 많고 물자도 많고 하는데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조선에 괜히 뭐 정복 사업을 했다가 괜히 소모전만 나면 어떻게 돼. 자기들 손해란 말이야. 그러니까 왕한테 인조를 굴복시킨 다음에 그냥 철수를 해 버린 거예요. 네, 더 이상 명나라 관계를 끊고 우리 도와달라고 이제 요청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인제 했던 거죠. 예. 자, 하여튼 한편 중국 본토의 명은 수년간에 걸친 농민 반란이 계속되다가 마침내 이자성에 의해서 북경이 함락되면서 멸망했다. 자, 이때 산해관을 지키고 있던 명예장수 오상계가, 이 앞에 있는 명나라 역사하고 이제 서로 겹치죠. 그래서 청에 항복하니 청은 만주, 한인, 몽골의 팔기병 17만 명을, 그러니까 오상계가 이끌고 온 명군 5만 명을 앞세워 이자성을 장악하고 있던 북경을 쉽게 정복했다. 청조는 명을 멸망시켜 이자성 군대를 타도하는 해방군 우군임을 선정하면서 중국 본토에 진출했다. 그러나 이 청조는 국경 입성 이후 각제 농민군과 한인의 완강한 저항을 직면하게 됐다.
그리고 1644년에 명이 멸망한 해인 동시에 청주에서 태종 때에서 세조 순치제도로 넘어가는 격변기였다. 이렇게 했죠. 자, 이때 이제 세조 때가 순치제인데 순치제는 이제 뭐냐면 중국을 통일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순치제 때가 어릴 때 이제 통일을 했고 초창기 때는 앞에 도로곤이라는 사람이 이제 실제 통치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은 이제 명말천초의 이제 어떤 그 시대적 격변기에 나타난 사회 형상 가운데 신사층과 대지주를 중심한 조직된 항좀 자위 집단의 추천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뭐냐면 신사층 안에서도 지역별로 좀 달라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낙면 정권이 있으니까 낙면 정권과 함께 끝까지 이제 반청 운동을 펼친 데 반해서 강북 같은 게 좀 항전하다가 말았어. 항복을 했죠. 어차피 이제 뒷배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제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신사와 지지층들은 이들 항촌 자위 집단에 대해서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강하게 하면서 지도자 역할을 담당했다. 자, 명예 멸망은 한인의 지주와 신사층에게 자신의 기득권을 대한 커다란 위협이었고 이민족 왕조인 청주의 중국 지배는 한족에 보다 심각한 민족적 위험을 가중시켰으니 한인의 치열한 반청 운동이 전개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청조는 한편으로 이러한 항촌 자위 집단의 반청 운동을 잔인하게 무력으로 진압하였으나 또 한편은 또 항촌 질서를 회복하는 데 신사층과 한인 관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죠. 왜냐면 청나라는 소수의 민족이잖아요. 소수 민족이고 뭐 잘해봤자 뭐 그 군대 입고 봤자 뭐 100만 명 안팎에 있는 데 거기 4억이나 5억 정도 되는 인구를 지배를 하니까 이게 말란드는 무적으로 이제 쉽게 단기적으로 지배는 할 수 있겠지만 무너뜨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말단까지 지배하려면 이 신사층하고 협력이 되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조 같은 경우에는 이 신사층들을 당근과 채찍을 두면서 이제 적당히 부수면서 이제 뭐냐면 자기 편을 끌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청조가 이제 20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요 신사층들 잘 뭐냐면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어떤 정권의 기반을 삼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에 따라 이제 청조는 한인에게 강압책과 아울러 간단한 해유책을 이제 취함으로써 만한 이중 체제를 통해서 전 중국을 통치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이제 입간 후 산해간 뒤에 이제 중국 본토를 장악하고 나서 했던 통치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 부분은 좀 나중에 읽고요. 요 관련돼서 이제 청나라가 등장할 때 입간 전에 이제 역사를 관련돼서 한의종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255페이지 펴보세요. 255페이지. 자, 만주주의 발전과 청의 건국을 볼게요. 자, 명왕조가 이제 중국을 지배하고 있던 때에 만주, 꼭 동북 지방에선 여러 민민족이 살고 있었다. 명태조가 세아들을 번항으로 만주에 보내면서 시작된 요의 명예 만주 지배는 몇 차례 변화를 거쳐 궁정과 민정을 겸해 장악한 요동 도지사사. 그래서 이렇게 있고 노가 이제 도지사사 이렇게 있죠. 앞에 이제 요동 도지사사는 요동 지역을 이제 통치했던 거고 노관 도지사사 같은 경우에는 그 북쪽인 만주인 거주 지역을 통치했던 지역인데 간접 통치를 했죠. 위소를 통해서. 옛날 청을 건국하게 된 만주는 비교적 간접적인 지배 성격이 강했던 노관 도지사사 시하의 여진족 계통이다. 그래서 이제 건주 자익 계통의 사람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들 여진족은 여진족 거주 지역, 생활 환경에 따라서 해서 여진, 건주 여진, 야인 여진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농경 생활에 상당히 익숙해 있으며 명조와 일찍부터 관계를 맺고 발전한 것은 건주 여진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청을 건국했고 명은 이제 명은 여진족을 다스릴 위소를 뒀는데 위소라는 것은 명나라 이제 병제 중에 하나예요. 소가 있고 위가 있는데 요게 이제 건주 삼익을 두고 건주위, 건주자익, 건주위, 건주 삼익을 뒀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서여진도 그때 해서위도 뒀어. 예, 그러니까 4개의 위를 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주 여진에는 건주 자익과 우익을 두고 천의 전신 후금을 건국한 누르하체 조상들은
건주자의 지휘사, 도독 같은 관리직을 이제 있었던 여진족 지배층이었다. 자, 누르하치는 조부와 부친의 명군의 실수로 살해되자 복수의 기치를 내고 군사를 이끌고, 요게 마치 이게 육해제 죽으니까 곧바로 이끄는 건 일어선 것처럼 돼 있지만 한참 뒤에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한참 뒤에 일어난 거다, 이렇게 보면 돼. 이때 이제 누르하치의 나이가 되게 어렸기 때문에 이 조부 부친이 죽으니까 명군에 대항하고 뭐 일어나고 그런 건 없었어, 아직. 나이도 어리고 영향력이 약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힘을 키운 다음에 7대 안에서 그렇게 밝혔던 거야. 예. 자, 그렇게 있고, 자, 흥경을 중심으로 만주족을 통일하면서 지배권을 확립했다. 만주의 통일 과정에서 사회 조직이 변화 발전한 군사행정 조직 8기 제도가 이제 정립되면서 만주 문자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문자의 창제는 일종의 민족적 자격의 표현이다, 이렇게 있죠. 8기 제도 관련된 내용은 여기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동기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명 청나라는 처음에 흥경을 수도했다가 나중에 요양을 옮기고요. 요양에서 다시 심양으로 옮기게 돼요. 예. 그럼 이제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주족을 통일한 누르하치는 북송을 멸망시키고 중국의 하북 지방을 지배한 여진족의 왕조인 금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흥경에서 후금이랑을 건국하고, 그다음에 영명을 연호를 청명이라 했다. 자, 후금의 건국 후 명가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변하자 누르하치는 명에 대해서 7가지 원한 7대안을 내걸고 부실을 들어서 명에 대한 침략전을 개시했고요. 이 7대안의 내용에 이제 그 앞에 얘기했던 자기 그 할아버지 아버지를 죽였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조선과 연합한 명군을 샤르우에서 대패시킨 후 요동 지방을 장악하고 수도를 요양으로 옮겼다. 그래서 이제 그 요동 지방을 장악한 다음에 요당 지방 요양 옮기고 곧바로 좀 있다 신양으로 다시 옮겨요. 자, 한인이 살고 있는 요동어트 진출은 이 지역의 경제력을 장악해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누르하치는 한인을 지배하에 두면서 이들 각 지역에 이주시키는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만주족과 한인들이 함께 살게 했다. 그래서 한인은 만주족과 함께 살면서 그들로부터 착취를 당한 데다가 토착 한인과 후금에 귀속한 이주 한인 간의 어떤 갈등 등의 그 뭐냐면 원인이 되어 누르하치의 요동 지배에 끊임없이 저항했다. 이 누르하치는 신양에 옮기면서 그때 다시 세팅을 했죠. 한인들 대규모 학살했어. 살아남은 한인들은 만주인들 예속시킨 정책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민족 간의 갈등이 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누르하치에서 개시된 요동 지배가 안정을 찾게 된 것은 누르하치 뒤를 이어서 이제 제2대 칸이 됐던, 그래서 이제 그 홍타이치죠. 태종 홍타이치죠. 자, 누르하치는 자신이 죽은 뒤에 국정을 파랑의 합의에 이끌어서 운영하도록 두었으므로 그 즉위 초에 홍타이치의 권력이 제한적이었다. 요때도 이제 볼 수 있듯이 이 만주이 처음에 일어날 때 부족 연합적인 어떤 그 체제였다는 거. 그래서 파랑이 대신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통해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심지어 칸조차 왕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파랑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에 이제 홍타이치는 자신이 장악한 이기의 무력을 증강시키고 다른 식권자를 약화시켜 한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해 나갔다. 자, 홍타이치에 이어서 한인에 대한 정책도 변화시켜 홍타이치는 이어 한인들의 정책도 변화시켜 만주인과 한인을 분리시키고요. 투항한 한인에 대해서 관리의 간직을 세습시키고 민간인들에게 생활 방편을 제공하는 우대 정책을 썼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들은 이제 한족들 끌어들여서 이제 자신의 세력을 확대시키려는 정책이었죠. 그리고 몽골 팔기에 이어서 만주 팔기에 독립한 한인 팔기를 만들었다. 자, 이런 홍타이치의 우대 정책으로 많은 한인 무장들이 투항해 왔다. 자, 투항한 한인 무장들은 명가의 전쟁을 앞섰다. 앞에서 이제 말한 것처럼 그 뭐냐면 원숭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누구야? 모무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그 죽고 나서 그 부하 장수들이 이렇게 많이 건너왔어요. 그래서 그 부하 장수들이 자기 군대뿐만 아니라 무기도 같이 가져오죠. 그래서 함선도 가져오고, 원래 만주족들은 그 함선이 없었죠. 해군이 없었는데 해군도 이제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홍위포라든지 불량기포 같은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와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투항된 병사들, 그 명나라 장군들이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가져갔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상가이, 공영도, 그 경중몽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모문영이 있죠, 모문영.
우리가 이제 한국사에 나온 가도에 주둔한 이 모문영이 이제 원숭아한테 죽거든요. 이 모문영이 죽고 나서 요 부하 장수들이 이제 뭐냐 다 넘어간 거예요, 얘네들이. 어. 그래서 얘네들이 뭐 그 여러 가지 물자를 가지고 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투항 명은 북방의 해안에 대한 통제를 잃게 되었다. 자, 홍탈치는 한인 관료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국가 조직을 정비했다. 그 군정과 민정을 분리시켜 간제해서 군간과 무관의 구분이 생겨났고 중국의 행정 조직을 답습해 육불되었다. 자, 이렇게 이제 중국식 통치제도 바뀌게 된 것은 이때 이제 한인 지식인이 많이 이제 홍탈치로 넘어갔기 때문에요. 예, 얘네 기부를 해왔죠. 자, 이제 홍금은 배타적이고 국수 만주족 국가 라는 성격을 탈피해 한족과 몽골족을 적극 포용하기 위해서 다민족 국가로서 중국적인 어떤 독 군제 국 중국적인 어떤 그 군주 독재하에 관료 국가가 이룩하 그 이루어 나갔다. 그래서 인제 예전에 후금이라고 불렸지만 인제는 중국식 왕어 그 국명이었었죠. 외자 국명을 써서 청이라고 했죠. 그래서 만주족, 몽골족 그다음에 한족들 포괄하는 대제국을 만들려고 했다. 이제 단순히 후금을 계승하는 국가가 아니라 인제 세계의 민족을 계승한 중국식 왕조로 거듭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내정의 장비는 요동에 대한 지배를 안정시켜 나간 한편 대외 관계에도 주력해 명을 고립시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을 정벌해 명을 견제했으며 여기서 경제적 어려움을 왜 타개해서 이제 뭐냐면 조선을 정벌했을까요? 그러니까 명을 견제하기 위한 건 이해하겠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왜 타개하려고 했냐면 자,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만주족들은 명나라와 조선을 아까 교류를 했어요. 교육을 좀 많이 했죠. 왜냐면 만주족들이 이제 생산된 것은 뭐냐면 산삼이나 그다음에 모피나 뭐 진주 같은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이 사치품이죠. 근데 이건 생활 필수품이 아니야. 근데 이거 가지고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명나라나 조선에 갖다 팔아 가지고 생활 필수품을 얻었거든요. 근데 명나라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이 명나라로부터 생활 필수품을 못 얻어. 그러면 인제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조선을 가지고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조선하고 이제 들면 이제 시장도 더 많이 개설해 두고 조선을 압박해 갖고 조선으로부터 여러 가지 물자를 공급받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야지 자신의 경제적인 어떤 궁핍에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인제 뭐 마련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전쟁을 했다. 경제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적 어려움을 타기 위해서 두 번의 공격을 했다는 거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과서나 뭐 이렇게 개론서를 읽어 보시면 이게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 배경 지식이 없이 읽으면 뭔 말인지 잘 몰라.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 타기 위해서 조선을 정복했는데 이게 뭐 무슨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 인과관계가. 그러면 배경 지식을 알면 쉽게 이해가 돼. 쉽게 이해가 되면 뭐냐면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그 외운 걸 오래갈 수가 있어. 근데 배경 지식 없이 그냥 외우기만 하면 듣다 외우기만 하면 뭐야 이거. 어 그냥 쉽게 무너지죠. 금방 잊어먹어. 그래서 여기 뭐 남인 요약한 그런 책들 보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강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이제 뭔가 배경지식 깔고 있는데 남이 그 요약한 걸 보면 뭐 알아요 그걸? 요약한 거 가지고 달달 외우고 그냥 그냥 문자만 달달 외우는 거지 영어 단어처럼.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좀 오래가지 못한다. 지 이런 것들 기억 그 내용 같은 것들이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읽으면서 파악을 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인제 있고 내몽골의 내부를 튼튼하다. 이를 정복했다. 아까 전에 몽골족들을 이제 통합을 했죠. 이걸 이용해서 기마병을 확충시키고 몽골족이 또 만주족을 위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견제하고 그런 것도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대내적인 기반을 확보한 뒤 홍탈치는 국호를 대청으로 바꾸고 연호를 순독이라 했다. 자, 여기 후금이라는 연호에서 대청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의미가 나오죠. 요동 지배의 안정과 더불어 그다음에 만몽 한이라는 다민족 국가 발돋움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인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남은 거는 약화되고 있는 중국으로 남하는 일뿐이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인제 청나라가 간내 이전의 역사를 봤고요. 그 후에는 간내 이후 그러니까 산해간 이후에 이제 중국 전체 본토를 지배한 후의 역사를 인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제 있는데 요거는 다시 동계 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인제 중국 관내 역사를 배웠던 것은 순치제 때죠. 근데 순치제는 크게 이제 어릴 때 즉위했기 때문에 초창기 때 도로곤 석종기가 있고요. 예, 도로곤이 인제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얘가 순치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순치제 친정기가 있어요. 요 두 시기로 넘어갔고요. 자, 순치제 때 인제 시작된 인제 중국 본토 점령은 강희제 때 인제 뭐냐면 완성이 되죠. 특히 이제 3 번에 난 이후에 인제 이걸 깔끔하게 이제 제거시키고, 그다음에 정성공세력도 인제 뭐냐면 톱을 내 갖고 없애죠. 그래서 손치제를 시작해서 강희제 때 가서 중국 본토를 완전히 장악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인제 그 산해관 이남 역사, 그러니까 산해관에 들어와서 진행된 청나라 역사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